자, 이 11월, 12월 달은 그 세세한 내용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흐름, 이걸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꾸 세세한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시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은 큰 틀을 갖추세요. 그래서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냐, 이 부채금융과 관련돼서는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요, 하나 정도,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얘는요 하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부채금융은 뭐 하는 거냐면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쪽에서는 빌려주고 다른 쪽은요 빌려받고, 이런 걸 부채금융을 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이때 자, 맨 먼저 은행은 그 주택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막 많이 빌려주지는 않겠죠? 자기도 지네들도 무슨 기준을 정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빌려주려고 하지, 1억짜리 구입하는데 무조건 막 9천만 원 빌려주겠다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정한 다음에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공부할 것은요, 대출 가능 금액을 공부해야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다. 자, 요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요, 자, 옛날에는 이제 LTV 위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LTV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동산 1억인데 60%를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전히 부동산 가치만 보고 빌려줬는데, 자, IMF가 터지면서 담보 가치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제 그만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갚는 사람도 무진장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자체가 교란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 사람의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 이렇게 하는 걸요, DTI라는 겁니다. 뭔 TI라고요? DTI다. 자, 이거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잠시 할 거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 지나치게 많이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소득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2가지를 합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작은.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테마를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으면 이제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1억을 빌려주면서 5%로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5% 빌려줬는데 한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물가가 무진장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몇 번 할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또 해야 되나요? 요거 100만 원, 요게 이제 10만 원짜리 화폐인데, 요걸로 요 지우개를 그전에 10개를 구입했습니다. 몇 개요? 10개. 요게 10,000 원인데, 근데 지금은 물건의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생긴 10,000원으로 요걸 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거 몇 개라고요? 5개. 그러면 요 화폐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요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5% 이자만 받으면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볼 겁니다. 똑같은 이자를 받으면 손해죠?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손해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떤 형태로 손해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자율을 어떤 형태로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자율의 조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금리 제도는 크게, 이제 이자율 제도는 크게, 자, 고정 이자율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이자율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 금리 제도, 변동 금리 제도. 이 2가지 상황에서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하겠죠. 어떤 형태로는 2가지의 금리 방법 중에 어떤 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꾸 이 손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제도와 변동금리 제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공부할 내용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너 이제 1억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맨날 쪼개서 갚으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갚아 나가는 방식. 이걸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해줍니다. 상환 방식이다 하고는 상환 방법이라 할게요. 여기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주로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자, 우리가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매달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걸요, 원금 균등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원금을 딱 쪼개서 막 갚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는 남은 금액의 이자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 원리금 합계액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사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이 10년 동안에 매달 30만 원씩 갚는데, 어디 갚냐면 거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 원금과 이자 똑같이 해서 30만 원씩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사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체증식 혹은요, 점증식 해주는데, 얘는요, 점점 원금 지불액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만 갚고, 나중에는요, 점점 늘려나가는 이러한 형태를요, 체증식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물어보든가, 계산 문제 물어보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중에 가장 좀, 약간 좀 까탈스러운 내용이 요건데, 대출 채권이 뭐예요? 돈 빌려줬으면 돈 받을 권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걸 대출 채권이라는 겁니다. 돈 받을 권리. 요거를 유동화 시켜보자.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당장 현금화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당장 뭐라는 거예요? 현금화 시키는 걸요,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동화 시킨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 기본적인 논리를 좀 알고 출발해 볼게요.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이 있는데, 요번에 왕숙지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길래, 왕숙지구가 이제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길래, 이제 여기 이제 입점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입점했죠. 그래서 이제 주택 소비자한테 이제 돈을 빌려줄 겁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를요, 주택 소비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딱 빌려주고 나면, 자금을 딱 빌려주면, 대출해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가 생기자면, 당연히 대출로 인한 채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자, 이 신한은행이 100억을 예금받아서, 얼마라고요? 100억을 예금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100명한테 딱 1억씩 빌려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이건 여기서 얘기한 건 거의 다 이제 정부 지원 저당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그 금융공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품들 있죠? 이거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이런 걸 얘기합니다. 뭐 생애 최초의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어쨌거나 그 돈을 한번 빌려주고 나면 10년이고 20년, 30년에 거쳐서 회수합니다. 다시 할게요. 돈을 한번 빌려주면 자 20년이고 30년에 거쳐서 회수한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파트 막 구입한다고 한꺼번에 왕창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100억 다 이제 빌려줬죠? 근데 그걸 어떻게 회수해요? 20년, 30년에 거쳐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잘 볼게요. 예금할 때 무슨 1억씩 예금하고 2억씩 예금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10,000원 예금하고 30,000원 예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무슨 3억씩 예금하고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예금 받은 거 한 방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회수를 바로바로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에 거쳐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항상 돈이 똑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5,000명, 아파트 무지막지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0명이 와서 돈 빌려달라는데, 물론 다른 은행도 돈 없을 겁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를요,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죠?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맞아요. 투자는 투자자인데,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하는 자를요,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한 사람을 부류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맨 먼저 이제 기관 투자자, 법인의 성격으로 투자한 자를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기관 투자자는 그야말로 법인의 성격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 돈을 긁어 모아서, 보통 이제 펀딩한다 해집니다. 자금을 긁어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주로 투자하는 자를, 주로 이제 증권에 투자하는 자들을요,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생명보험사입니다. 무슨 사라고요? 생보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우리들한테 그 보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보험료 받았는데, 이 보험료 받아갖고 금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무슨 사고 나면 돈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사 들어가려면 애들 똘똘한 애들 채용할 거 아닙니까? 걔들 시켜서 주로 이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거기서 막 불리는 겁니다. 얘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막 불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하면 다른 애들도 막 따라 붙습니다. 개인도 막 따라 붙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 생명보험사가 대표적인 뭐예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주식에 투자해서 막 불리는 겁니다. 불려서 나중에 이제 뭐 자동차 사고 나거나 아니면 뭐 무슨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럴 때 이제 보험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신탁사다 해서 줄여서 투신사 해주는데, 우리 미래에셋 이런 거 있잖아요.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이것도 펀딩한다. 돈을 이제 긁어 모읍니다. 뭐예요? 투자를 대신, 투자신탁이 뭐예요? 우리가 걔들한테 투자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투자신탁사가 뭐 하냐면, 우리가 직접 내가 이제 주식을 잘 모르니까 얘들을 통해서 투자를 좀 대신 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걸 투자신탁이라는 겁니다. 투자 뭐라고요? 신탁. 그럼 얘네들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막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로. 그래서 거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요, 투자 신탁사다. 대표적인 뭐예요? 기관 투자자입니다. 알겠나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내는 거 있어 없어요? 이쪽 연금 내는 거를 다 끌고 모은 거를요, 연기금 아니면 연금 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겁니다. 막 불리는 겁니다. 때로 뭐 제일모직 이런 데 막 투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막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외에도 뭐 종금사라든가 종합금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기관 투자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근데 얘네들은 저 돈을 긁어 모아서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요 금이라든가 은 뭐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달러라든가 아니면요 그래서 엔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또 뭘 투자해요? 돈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외화 투자할 수 있고, 때로는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영화 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화 펀드.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아서 이제 영화 만드는 데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가 이제 대박 났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돌릴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 영화가 쪽박 났다. 그러면 투자자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맡긴 거니까. 믿고 맡긴 거죠? 뭐 쫄딱 망했으니까 너 내 돈 돌려달라 하면 투신사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 나보고 맡기라고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났던 이런 그가 뭐냐면, 펀드가 대표적인 게 어떤 영화냐면 변호인이잖아. 변호인 영화 보셨나요? 변호인이라든가 7번 방의 선물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광해, 이병헌 나왔던 광해 있잖아요. 그거라든가, 아니면요 국제시장, 부산의 국제시장 있잖아요. 거기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셨나요? 다 봤어요? 영화를 안 좋아하게 생기셨는데 영화를 다 보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돈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주식에만 투자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투신사다, 이런 걸 기관 투자자 해주는데, 그럼 얘들한테 이렇게 해보자. 여기다가 이제 얘들한테 자, 이 대출 채권을 팔아보는 겁니다. 돈 받을 권리를 팔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얘들도 지들 이익이 생긴다면 이걸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만 사줄 수만 있다면, 이 권리 사줄 수만 있다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대출 채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대출 채권 생기잖아요.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줘.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대출 채권. 그러면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줘.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말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만해도 될 것 같죠? 요거 괜찮네요, 요거. 한정된 자원으로 아까 100억만 가지고도 무지막지하게 5천 명 이상만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당장 현금화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당장 장래 받을 채권을 20년, 30년에서 받을 채권을 당장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유동화 시킨다 해줍니다. 유동화 시킨다. 그러면 얘네들도,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내 은행인데, 내가 은행입니다. 내가 은행인데 얘한테 돈 빌려줬죠?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자, 이 대출 채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얘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팔아치우고 나는 쏙 빠지겠어요? 난 어떻게 했다고요? 기본적으로 요거 쏙 빠지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빠질 수 있나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랑 쟤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죠. 그러니까 난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들어온 돈은요 전달. 얘가 원금이자 갚죠.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데 다 전달해 줘야 돼요? 좀 뭘 뜯고 넘겨줘야 돼요? 뭘 뜯고 넘겨줘야 된다. 이걸 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삥을 뜯고 넘겨야 돼. 이거를 전문 용어로 삥, 그 다음에 그 유식한 용어로는요 수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자 받는 거 이상으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나중에 요 채권은 정부에서 이걸 보증을 섭니다. 나중에 얘를 회수 못하면 정부에서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얘네들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서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부할 거니까. 되겠나요? 이렇게. 자, 이걸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요, 자, 이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다. 자, 요거를 이제 뭐냐면 회사형 리츠라고 합니다. 회사형 리츠. 요 제도에 대해서 한 문제가 꼬막 나오니까 요걸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IMF가 터지면서 2001년도경에 자, 대기업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자, 이 하청업자한테 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쇄부도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만약에 망하려고 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천억, 3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을 긁어 모아서 이게 소위 말하는 법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화의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냥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한 문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6문제 전후로 물어보는 겁니다. 적게는 5문제, 많게는요 7문제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에 있는 내용까지 합쳐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것도 공부할 겁니다. 약간 사이드에 있는 내용도 합쳐서 해서 총 6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균. 이렇게 해서 자, 자기가 뭘 공부하는지를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틀을 갖춘 상태에서 내가 뭘 하고 있나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주어되죠. 자, 그럼 맨 먼저 공부할 게 이제 대출 가능 금액 공부할 겁니다. 요걸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 없어요. 교재는 뭐 몇 장 없어서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고 1월 달부터 이제 본 교재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3월 달 정도부터는 노트를 나눠 드릴 겁니다. 다시 좀 여기도 있는데 더 이제 좀 정갈하고 더 뭐랄까요? 저기 그 완성도를 높여갖고 다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걸 자꾸 공부를 사람들이 자꾸
막 그 자료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료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단촐하게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순서에 따라서 오늘 그대로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투자회사 다 못 나가면 다음 주에 좀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대출 가능 금액 순서에 따라서 대출강. 자, 그러니까 은행은 요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요거를 담보 잡고서 요거를 당해주택 이렇게 할게요. 당해주택을 담보 잡고 빌려주는데, 자, 옛날에는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면 옛날에는요 LTV 위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LTV가 뭐냐면 론 투 밸류. 론이라는 게 뭐냐면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우리 카드론 아니면요 웰컴 론 할 때 이거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출액 대비, 투는 뭐뭐 대비, 그다음에 밸류 하면 부동산 가치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치.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는 뒤부터 해석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여러 가지 용어로 씁니다. 뭐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막 여러 가지 쓰니까 영어로 일단 기억하세요. LTV다. Loan to Value에서 영어로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 자,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요 LTV 해줍니다. 그러니까 LTV는 뭐냐면 은행이 어떤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다길래 60%를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야? 자자자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 60%까지 빌려주겠다. 얼마 빌려주는 거예요? 6천원만 원 빌려주는 겁니다. 이걸 LTV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다시 할게요.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어디 갔어요?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 60%의 LTV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때는요 요걸 계산하려면 얘랑 곱하면 돼요. 얘랑 곱하면 돼요. 항상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 받게요? 곱하기. 그래서 자, 그 60%면 1월 달부터 계산 연습할 건데 요거를 계산할 때는 앞으로 2칸 가면 됩니다. 한 칸, 2칸 하면 0.6 돼요. 얼마라고요? 0. 자, 그러니까 얘랑 곱하니까 1억에다 0.6을 곱하면 6천만 원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6천만. 이거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대출 조건을 완화시킨다. 완화라는 얘기는 돈을 더 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대출을 좀 축소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규제하겠다 그런 얘기고, 완화시킨다는 얘기는요 대출 좀 많이 해주겠다. 아니면요 많은 사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겠다. 예를 들어 이걸 70%까지 적용하겠다. 그 얘기는 1억 곱하기 0.7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까지라고요? 7천만 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LTV다. 그러니까 순전히 담보 가치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담보 가치만 보고 빌려주는 거. 이걸 LTV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중에는 요걸 이제 약간 공식을 변형시켜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기본적인 논리를 자꾸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기본적인 논리. 자, 그러면 옛날에는 순전히 이제 LTV 그냥 담보 가치만 보고 돈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가격만 보고 빌려줬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지네들이 정하는 담보 가치가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국민은행이 정하는 가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돈 빌려주는데 그 IMF가 터지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그 당시에 지금 25평 정도 되는 게 1억도 안 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폭락했다는 얘기죠. 거래는 뚝 끊기고 건설업체는 이제 그 손가락 빨고 앉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안 지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가격은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무너지게 하겠던 겁니다.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지면서 자, 그 이후로 해태라든가 산미 아니면 진도, 진로, 뉴코아, 한신공영, 기아자동차 할 것 없이 줄줄이 막 대기업이 망한 겁니다. 망하니까 자, 얘들이 대기업이 망하니까 하청업체한테 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또 하청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에 들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연쇄부도로 막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30%까지가 육박하는 실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무지장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회사 다닌 사람들도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담보 가치는 폭락했고 은행이 부동산 팔아서 회수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회사는 그만둔 게 됐으니까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원에 경매부동산이 쌓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요 이거를 금융시장 교란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판됐다는 얘기예요. 개판 한마디로. 그죠? 돈도 못 가고 막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지네들이 잘못해놓고서 안 되겠다.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그 사람의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는 얘기죠. 요거를요 DTI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DTI. 자, 일단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약간 요거 공부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할게요. 용어를. 자,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10,000원을 빌렸습니다. 얼마 빌렸다고요? 10,000원. 이거를 원금 해줄게요. 자, 지금부터 대출, 융자, 대부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대출, 융자, 대부. 요거를요, 융자 원금, 대출 원금, 대부 원금 다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빌린 돈을 뭐라고요? 원금이라는 겁니다. 원금. 그리고 4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1년 만에 3,000원은 갚았습니다. 3,000원 갚았다. 요 갚은 돈을요, 상환액 해줄게요. 이거 갚았잖아요. 상환액. 요걸 뭐라 한다고요? 상환액. 자, 그러면 아직 못 갚은 돈이 얼마예요? 7,000원 남아있잖아요. 7,000원. 요거를 뭐라 하냐면 미상환했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미상환액. 요걸 다른 말로 자 잔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잔금. 이 표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잔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잔금, 잔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 용어 좀 정리하시고. 자, 근데 돈을 갚을 때는 자, 내가 10,000원을 빌렸는데 매달 혹은 매년 갚을 거 아닙니까? 갚을 때는 원금만 덜렁 갚나요? 은행이 돈을 왜 빌려줍니까?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따른 이자를 받아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1년 지났다면 1년치 이자 받으려고 하고, 6개월, 한 달 지났다면 한 달치 이자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는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매년 혹은 매월, 이거 매기라고 할게요. 매기 갚는 돈에는 원금도 있고, 또 이자도 지불해야 되죠? 원금도 있고, 이자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이름을 매기 갚는 돈의 이름을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이거를요 뭐라 하냐면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리금 지불액. 돈 빌렸으니까 원금도 갚고 이자도 지불해야 되죠. 원리금 지불액. 혹은 이제 원리금 상환액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해줍니다. 상환액. 그다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요거를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당 지불액. 자, 그리고 요거를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 연마다 지불할 수도 있고 월마다 지불할 수 있는데 이걸 월부금, 연부금 이렇게 할 때도 다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 요거를 매기 갚는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bt 이렇게 얘기합니다. debt, DEBT 이렇게 해서 debt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요? debt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debt 해주면 매기 담보대출로 인해서 매기 갚는 돈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자도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debt to income 하면 income이라는 건 소득을 얘기합니다. 소득. 영어는 뒤에서부터. 자, 요거를 소득이라는 겁니다. 보통 연으로 따집니다. 연간 소득 대비. 요 당의 담보대출로 인해서 매년 나가는 돈이죠? 담보대출로, 요 주택을 담보대출로 해서 매년 나가는 돈. 여기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다. 요걸요. 당의 대출로 인해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요 DTI 따집니다. 뭔지 알아고요? DTI. 자, 그러면 볼게요. 어떤 사람이 3,000만 원 벌고 있답니다. 요거는
세무서에 가서 소득증빙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3천만 원 벌고 있다. 근데 이 DTI를 40%를 적용하겠답니다. 40%.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죠? 나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0.4 아닙니까? 그러니까 3, 4, 1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자 1,200만 원이 넘어가는 자는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은 자들은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버는 자가 있는데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을 경우에는 못 갚을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왜냐하면 애들 학비도 써야 되고 생활비 쓰고 해야 되니까 못 갚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최대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면 빌려주지 말랍니다, 정부에서. 이해가 되겠나요? 최대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빌려줘요? 빌려주지 마요?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출 조건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보다 많은 사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더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DTI를 6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3, 6, 18이죠.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도 빌려갈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걸요 DTI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소득도 보고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자, 나중에는 이게 간단히 공식으로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논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매년 근데 DTI를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3, 4, 12에서 1,200만 원 되는 겁니다.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곱하기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100원에 이거 했나요? 100원에다가 50원 더하면 얼마요? 150원이죠? 150원이다. 자, 그러면 자, 100원은 150원에다가 요 더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빼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같아요, 안 같아요?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볼게요. 자, 100원에다가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3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원은 자, 300원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바뀝니다. 나누기 3 하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더하기가 넘어가면요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그러면 나누기가 저또 넘어갔죠?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되는 겁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3, 4, 1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 이상 넘어가는 자들은요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리고 요 문제는 자, 거의 100%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왜냐하면 원금 균등이나 체증식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은행에서 따로 계산해야 돼요. 이런 이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이때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은행이 그러는 겁니다. 너 매달 30만 원씩 10년 동안 갚으랍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매달 얼마라고요? 30만 원씩 원금이자 합쳐서 똑같이 해서 30만 원씩 갚으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공식을 집어넣냐면 이거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이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뭔 상수라고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아까 30만 원 나옵니다. 매달 갚는 30만 원 있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매기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나옵니다. 이거 되겠죠? 대출액에다 저당상수 보면 매기 갚을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대출액에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를 딱 곱해주게 되면 저당상수를 곱해준다. 그러면 요때 요게 대출액인데 만약 저당상수가 0.1이라고 간주해보자.
그죠? 그러면 대출액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게 요거죠? 그러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니까 1200만 원을 0.1로 나누면 이게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요 1억 2천만 원이 요 1200만 원을 충족하기 위한 최대한의 대출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1200만 원이 이렇게 계산한 1억 2천만 원이 12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과 이렇게 계산한 그 대출액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시자.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죠? 이거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안 가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자, 나중에는 약간의 변형한 공식으로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자꾸 테크닉을 자꾸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빨리 계산한 거 하지 마시고, 내용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나를 자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얼마를 적용하겠다고요?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3, 42에서 최대한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최대 금액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 되는 자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대출액에다 저당상수가 예컨대 0.1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다 이거 곱한 게 이거란 얘기죠? 그럼 얘는 요거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원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1억 2천만 원 아닙니까? 요거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빌려줘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요 담보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주택을 그 전에 구입해서 나가는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가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린 게 나가는 돈 있어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신용대출 받은 것도 나가는 돈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자금 대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대출 받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요 대출로 인해서 나간 돈 외에도 다른 부채를 얻은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나가는 원금이잖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여기다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요, 여기다가 이제 기타 부채가 있다면 기타 부채로 나가는 이자 있잖아요. 이자를 여기다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DTI를 충족하는 이 분자가 얼마가 되냐면 3, 4, 12에서 얼마요? 1200만 원 돼야 됩니다. 이 분자가 얼마라고요? 120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이미 600만 원 정도 이자 나가는 게 있답니다. 다른 부채로.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자, 이 DTI를 충족하는 분자가 3, 4, 12에서 이 분자가 얼마가 돼요? 1200만 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600만 원 나가는 게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600만 원 돼야 됩니다. 최대 얼마라고요? 600만 원. 그러면 여기다 0.1이 저당상수라면 여기다 요거 곱한 게 요거죠? 그러면 600을 0.1로 나누면 6천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6천만 원.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6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계산한다. 그리고 아직은 저당상수 이런 개념을 아주 정확히 모르니까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의 저당들. 예컨대 우리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대출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이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출이 있거든요. 우리 은행 가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재는 TSR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월달부터 서서히 해나가면 됩니다. 주로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거의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 그리고 거의 요거는 거의 무시하고 여기까지만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그래서 바로 이제 간단하게 변형한 공식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나중에.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런 식으로 빌려주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요? 저런 식으로 빌려주는구나. 저런 식이 어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맨 첫 번째 테마인 뭘 알아봤어요? 대출 가능 금액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인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할 얘기가 조금 많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